감독님, 문소희 배우님, 이주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근사한 조합인데요. 제가 여기 지금 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근사한 조합으로 오늘 저녁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문소희 배우님 준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준비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 이따가 같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배우님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영 역할 맡은 이주연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소리 선배님이 같이 GV를 해주시는 저희 맥이 첫 GV인데요. 저도 너무 떨리고 오늘은 선배님 얘기 많이 듣고 싶어서 저도 왔으니까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리아 사랑병원 부원장 이경진이에요. 반갑습니다. 사랑의 끝이라는 연극을 절찬리에 공연을 마치고 공연 보러 오신 분들이 보이네요. 네, 마치고 딸이 올 여름에 가족여행을 한 번도 못 가서 꼭 가족여행을 가야 된다 그래서 딸이랑 강원도로 가족여행도 갔다가 막 돌아와서 GV에 합류했고요. 맥이 영화가 재미난 만큼 GV도 재밌었으면 저도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기를 만든 이옥석입니다. 오늘 문소리 선배님과 이주영 배우님과 떠나는 매기 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감독님 말씀드리니까 지금 여기가 초반에 그 엑스레이실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우리 모두 우주를 지금 가져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세 분 모시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리아 사랑병원 부원장님이 오셨으니까 가볍게 아주 사소하지만 이 궁금증부터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부원장이라는 직함이 생각할수록 재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이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마리아 사랑병원 역사가 잠깐 나오기를 수녀원이었던 곳에 권리 유형과 상관없이 개인 병원을 차린 원장이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원장이 아니라 부원장 이경진 님이 계속해서 이 병원을 뭔가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등장을 하시죠. 감독님 부원장이라는 직함이 좀 재미있는데 처음부터 부원장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네, 부원장을 보여주면 원장이 상상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더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원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매기의 많은 부분이 상상력을 정말 끝까지 없이 펼쳐나가는 어떤 확장성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부원장이라는 직함 하나에도 뭔가 이렇게 상상을 뻗어나가서 재미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도록 만든 영화이네요. 부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문소희 배우님 평소에 사실 이 얘기를 되게 여러 번 강조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만든 사람이 좀 묻어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소희 배우님은 배우의 의무가 감독의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곤 하셨는데 매기를 통해서 파악한 이옥석 감독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근데 아직도 궁금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매기를 통해서 감독이 매기를 통해서 만들려던 그 세계, 그런 건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맛을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피타이저 먹은 느낌이고요. 감독님이 더 정말 차려내는 정찬을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고 감독님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떠실지 더 궁금한 마음이에요. 그 전에 그 만드신 단편이나 뭐 연애 다큐 같은 장편을 보면서 또 매기를 작업하면서 되게 굉장히 열려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굉장히 열려 있지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닌데 다 듣지만 다 들을 수 있지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다 들으면서 그런 태도가 되게 재밌었고 또 어떤 길을 가든 주위 사람들과 되게 좋은 재미난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너무 이 세계관에서 막 이 세계에서 풍겨져 나와서 그런 것에 굉장히 이끌렸던 것 같고 역시 매기를 통해서도 매기가 이제 개봉되고 나서도 나의 예상과 직감과 육감과 그 모든 것이 틀리지 않았었구나 이런 마음에 굉장히 반가웠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감독님이 그려낼 영화적 세계가 더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막 막역한 사이가 아니에요. 나도 불편하죠, 감독님. 아직 아니 마음이야 알아요. 얼마나 저도 굉장히 이 매기를 같이 한 사람들 제 마음속에 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좋게 간직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마음은 서로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뭐 편하게 우리 맥주도 한 잔 이상 안 해본 것 같은데. 총 3번. 3번 먹었어요? 네. 그러면 한 잔도 안 먹은 거지. 아니 한 잔도 안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그렇게 막역한 사이는 아닌데 그 앞으로의 갈 길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한 배우가 가질 수 있는 영어 비밀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 현장에서 발동하는 혹은 뭐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발동하는 그 직감이라던가 육감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들은 현장에 가서 뭘 보면 딱 느껴지세요? 이 감독을 내가 선택한 게 뭐 틀리지 않았다, 같이 작업하기 잘했다, 뭐 이런 건 어떤 점에서 느껴지세요? 근데 이게 우리 매기도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가 나오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그럴 거고 아마 연기를 하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드는 현장이라는 곳이 그래서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확신과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 확신이잖아요. 확신과 엄청난 의심이 계속 부딪혀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 가거든요. 연기를 하는 사람도 내 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보는 사람이 저 가짜 같은데 바로 알아요. 내가 가장 나를 믿어줘야 하지만 또 내 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고 아마 감독님도 창작의 과정이 늘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영화 만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계속 부딪히면서 쌓아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과정 중에서 감독에 대한 믿음은 배우는 어쩔 때는 좀 어쩔 때는 좀 엄마가 자식을 믿어주듯이 끊임없이 믿어줘야 되잖아요. 엄마니까 내가 그런 마음처럼 저 사람을 배우는 어쨌든 이걸 처음 구현하는 작업
구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많이 믿어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믿어줄 수 있겠지 싶은 마음에 더 믿어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그 일부러라도 더 내 초반에는 훨씬 더 노력하는 것 같고 그게 의심이 깊어지면 가장 불행한 현장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가고 싶지 않은 현장이 되버리죠. 의심과 믿음이라는 선택지 중에 믿음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을 먹는 것이 가까운 작업의 현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주영 배우님은 이주영 배우님 나름대로 이옥섭이라는 세계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곁에서 보고 관찰하고 했을 텐데 어떤 세계인 것 같아요? 이옥섭 감독의 세계는? 저도 뭐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고 감독님이 다음에 한 번 더 저를 찾아주신다면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현장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촬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세계를 구현할지 이 영화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정말 한 10분의 1도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찍으면서 조금씩 이제 감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되게 작품하는 게 연애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은 약간 썸을 타는 단계 같기도 하고 너무 모르겠다가도 알겠다가도 하는 게 이렇게 반복되다가 촬영하는 중에는 그래도 믿어야지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우리가 한계를 좀 이렇게 쪼물딱 만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배우 모두 이제 이옥섭 감독의 세계를 조금 파악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구교환 배우는 지금 이옥섭 감독과 다시는 작업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한편 이 두 배우는 거의 지금 프리패스에 가까운 느낌으로 다음 작품을 함께 하실 듯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요즘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맥이라는 작품에서 제일 재미있는 건 상상력이죠. 아까 뭐 부원장이라는 직감에서도 상상력을 뻗어나갔듯이 정말 아주 작은 데모까지 이옥섭 감독이라는 사람의 상상력이 무한대로 계속해서 넓어져가는 경험 자체가 바로 이 맥이라는 영화인 것 같은데 감독님은 평소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세요? 아니면 영화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특화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하기보다는 이제 낯선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약간 다른 말을 하자면 롯데시네마에 오니까 또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친구가 이제 세자매예요. 세자매랑 엄마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롯데타워에 올 때마다 무조건 같이 온대요. 4명이서. 근데 왜 4명이서 함께 같이 와? 라고 하니까 네. 죽으면 다 같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접근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무조건 둘이 가도 안 된대요. 그래도 롯데타워 안 간대요. 무조건 4시 와야 롯데타워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 저희 롯데시네마 죄송합니다. 4년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인 것 맥이가 같아가지고 실패한 영화인가요? 지금 잠깐 상상하신 거죠? 네.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에서 이렇게 느끼고 신기하고 재밌는 거를 조금 더 파보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걸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익숙한 여행지만 선택하는 타입이 있고 좀 다른 데로 가보자면 좀 모험의 타입이 있잖아요. 굳이 그 둘 중에 타입을 따지자면 후자의 타입이신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한 걸 너무 후회해서 딴 생각을 했어요.
모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행 아, 여행인지 모험인지. 이사를 뭔가 선택할 때 아. 자기한테 익숙한 선택지를 선택하는 타입이 있고 조금 색다르게 계속해서 오늘은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어볼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두 타입 중에 후자시라는 거죠. 근데 또 선택은 안전하게 익숙한 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뿐이에요. 안전하지 않은 건 그- 상상으로만. 그 상상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머릿속에서 어떤 걸 떠올리는 걸 대부분 상상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을 보면 아 상상력이라는 게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말에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것이 정말 다르게 터져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본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감독님이 어떤 공간을 보고 그거를 영화에 담아내는 걸 또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걸 또 음악을 쓰는 걸 또 우리의 말을 가지고 믹싱할 때도 그런 것들이 아 뭔가를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것, 뭐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 뭐 이런 것만 상상력이라고 생각.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그건 나 어디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아 상상력은 우리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입에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우리 몸 전체의 어느 구석구석에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정말 저는 감독님 보면서 한 것 같아요. 윤석 감독님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잠시 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우들과 대화를 잠시 이어가보고 물한 모금 드시고 평안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장면을 물소리 배우는 이주영 배우가 촬영을 하셨죠. 뭐 아닌 장면도 잠시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두 배우의 연기 스타일이 전혀 다른 타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신 경험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같이 촬영하는 날의 기억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물소리 배우님? 처음으로 같이 두 분이 촬영하는 첫 촬영이 아마 저희 병원에서 사실 저희가 촬영한 지가 2년이 넘어서 기억이 많이 바래지기는 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다트 던지고 이제 그 병원 내부를 선배님이랑 저랑 제일 먼저 찍었었어요. 그 막 집이랑 다른 부분 뭐 이사하고 이런 거를 되게 후반에 찍었었고 네 맞아요. 전화 통화하고 김지성 의사 만나러 가기 전에 내 방에 들어와서 둘이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제 선배님이랑 처음 촬영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별로 떠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대 배우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막 좀 긴장하거나 그러는 편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장에 딱 가서 선배님을 마주하니까 갑자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떨지? 그리고 그게 선배님이랑의 첫 촬영이었지 아예 초반부도 아니었고 이제 그 전 촬영에 이제 교환 오빠랑 이미 좀 많은 부분들을 찍었었고 나도 조금 이제 적응을 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배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리셋된 것처럼 내가 다른 작품을 찍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떨려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좀 빨리 내 템포를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촬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선배님 앞에서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선배님도 좀 떠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신다기보다 약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선배님도 찾아가시는 중인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서 오히려 좀 같이 더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 찍고 있었고 나는 이제 중간에 약간 이제 맞아요.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다 또래인 스태프들도 다 굉장히 우석 감독님 친구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또래인 것 같은데 내가 좀 와서 날 다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 근데 그날따라 또 그렇게 내가 연기하고 모니터만 보러 가면 모니터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터가 우리들 막 때리면서 얘는 문소리 선배님한테 왜 계속 그러는 거야. 얘가 잘 보다가요 선배님만 오니까 내 탓이니? 선배님한테 이상한 에너지가 나오나 봐요. 막 이런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런 말들을 막 스크립터도 당황해서 막 하는 거여서 이 현장에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온기가 되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한기를 느끼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들어서 저도 첫날 조금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방향을 그 그림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초반에는 좀 걱정스러워서 이제 모든 이제 육감을 다 열고 이제 그거를 파악하려고 저도 이제 막 더듬이를 바짝 세우고 있었죠. 그걸 빨리 파악해야 이제 이경진이 제대로 들어갈 테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전화선이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 방해 장면이라고 하시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사실 여윤영과 이경진 부원장이 그 장면에서는 서로 약간 매치 상황 같은 거잖아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한 명은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한 명이 계속 나온다고 하고 뒷문으로 가는데 아니네요 앞문으로 갈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마 그게 첫 촬영이었다면 그 두 번째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긴장감 같은 것들이 그 영화의 그 장면의 텐션으로 잘 녹아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은 드네요. 그 이영석 감독님은 현장에서 두 분을 보시기에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 게 일단 목소리 톤부터 굉장히 다른 두 배우잖아요. 한 화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연기를 할 때 상상을 하는 거랑 현장을 직접 보면서 모니터링 할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거든요. 이 두 배우가 딱 하나를 담기는 순간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제 시나리오는 활자잖아요. 활자고 이렇게 문장이 있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상태의 종이 위에 글씨가 영상으로 펼쳐지니까 편집이 되지도 않았는데 참 신기하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이경진 부원장과 여윤영이 초반에는 윤영이가 막 믿어야 돼요 라고 이제 뭔가 리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영이가 부원장에게 기대기도 하잖아요. 어떤 것을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 내가 마음속으로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 공기 같은 것들은 제가 느낄 수 없었잖아요. 쓸 때는. 근데 그게 화면으로 보는 순간 이게 내 눈앞에 펼쳐져서 이 공기로도 느껴지는구나 라는 어떤 그때 기분이 있고 그냥 저는 계속 찍으면서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데 그때가 진짜 실제 했었던 날인지 존재했었던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기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되게 따뜻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편영화 스태프들 중에 연출 제작팀이 다 장편영화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선배님이랑 이주연 배우님 항상 기다려주시고 어떠한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시지도 않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생각하면 약간 뭉클해요. 근데 현장에 가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 구석구석에 나는 가면 구경하느라 그때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얘네 가서 그날 이제 시나리오에는 못 봤어요. 못 본 동안 있었나? 이렇게 그 다트판도 없었죠. 그 다트판도 저 어디서 저런 걸 붙여놨대 이러고 구경하고 뭐 그 출근 카드 찍는 거 그런 거 구경하고 뭐 엑스레이 사진 저 현장가 처음 봤잖아요. 이거 엑스레이 어떻게 찍었니 이러고 구경하고 어딜 가서든 그랬어요. 그 고릴라랑 광고 찍으면서도 너 이거 어디서 구해요? 뭐야? 들어가 있는 사람
너무 고리를 연습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현장에 늘 가면 내가 재미나게 구경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아니 같은 판이 시월이 없다면 그러면 그 다리를 들고 던지는 그 럭장님들 없었어요. 좀 지금은 스트레칭이 그때보다 더 잘 되는데 좀 아쉬워요. 이렇게 던져볼까요? 저렇게 던져볼까요? 이러다가 감독님이 이제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네. 말의 사랑병원이 아무래도 치료보다는 자세를 중요시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평소에 그 스트레칭의 습관들이 이경진 부원장이 꼿꼿한 다리가 되는 같은 판이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네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었을 것 같고 저는 이경진 부원장의 캐릭터가 왜 좋았냐면 이 영화 안에서는 어른이잖아요. 다 청년 세대인데 뭔가 세대가 약간 위인 어른 세대인데 어른 같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연히 이 병원 안에만 이 캐릭터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믿음에 대한 어떤 실험들을 거치기도 하고 심지어 나에게도 폭력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말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할 안에서 혹은 영화 안에서 어른이 등장했을 때는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청년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거나 멘토가 되거나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을 보다가 어디서 이 희한한 흐름의 캐릭터가 튀어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경진 부원장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되게 새로운 생기가 생기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캐릭터를 어떤 기능으로 좀 생각하셨어요, 감독님? 이경진 부원장이나 어린의 캐릭터를? 제가 살면서 본 어른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어른들한테 이제 의지하면서 어떠한 흠을 많이 못 발견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어른이 되고 이제 제가 의지하고 어떤 조언을 구하던 어른들의 어떤 다른 면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면서 저도 이제는 의지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어른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보게 됐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경진 부원장도 제가 30대가 이제 되고 나서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 신비감을 갖고 누군가를 막 우상시하고 어렸을 때는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이걸 쓸 때쯤 그게 많이 깨지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경진 부원장 캐릭터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문소리 배우님은 이 캐릭터의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는지 궁금한 게 이 캐릭터는 사실은 마리아 사랑병원이라는 공간의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낡고 오래되고 뭔가를 바꿀 생각이 없고 근데 그런 캐릭터가 윤영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뭔가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어린 시절의 사진을 목걸이에 놓고 다니는 정도로 이 사람은 과거에 엄청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애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의 표출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좀 흥미로우셨어요? 그냥 첫 번째로는 그냥 그냥 보시다시피 이제 조금 어른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그 기성세대 근데 그 사람들한테 화내지 않고 또 꼰대로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해버리지 않고 데리고 나가서 믿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전 반가웠어요. 그래서 안 나가봤는데 나가보니까 뭐 그렇구나 제가 본 걸 또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네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것 같은 그런 태도가 굉장히 반가웠었고 그 다음에 되게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좀 좋게 말하면 좀 순수한 면인데 그 나이까지 순수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면들이 있어서 외로운 사람. 네. 그래서 뭐 좀 아이 같은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그 사회적 관계나 네 이런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잘했을까, 잘 못하지 않았을까, 네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정신없이 마리아 사랑병원 여윤영과 함께 마리아 사랑병원 일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어땠었지 생각할 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겨를 없이 사실은 여기저기 다니다가 네 고릴라라는 광고도 찍고 이러다가 이제 이사도 도와주고 이렇게 끝났죠. 근데 이 부원장이라는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불안하다. 지금의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청년 세대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아느냐, 또는 이 시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큰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되게 화를 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울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은 누구를 비난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태도도 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 고통스러운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기성세대에서도 그렇고 그냥 어떤 어른들이라는 인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이런 태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냥 번쩍하고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 긴 길을 가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다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공포가 있잖아요. 뭐 물론 뭐 남성들도 똑같이 겪을 수 있지만 몰카라든지 데이트 폭력이라는 아주 적나라한 어떤 일상에서의 공포를 이 영화는 일종의 우회해서 보여주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소재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방금 유소리 배우님의 답변 중에는 그 얘기가 있고 이종 배우님 이 같은 우회 방식, 소재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선배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사실 저희 영화에서 그런 어떤 지금의 세대들이 겪고 있는 뭐 문제라고 하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돌려서 그냥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아하 90분 동안 웃고 지나갔는데 극장을 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배우로서 촬영을 하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한 발 담궈져 있는 듯한 표현 방식이 좀 좋았던 것은 사실 저희 영화에 뭐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배우로서는 좀 어떤 그냥 내 감정만 따라가다 보면 그게 우회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보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렇다면 나는 여윤영으로서 그렇게 감독님의 표현 방식대로 나도 한번 내가 모든 여성들이랑 모든 사람들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나도 이 이야기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처음 이제 읽다가 내가 안타고니스트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 주인공한테. 그래? 내가 뭘 좀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같이 다니면서 뭘 도와주고
안타고니스트가 아닌가 봐. 다른 안타고니스트가 나타나나. 뭐 이러고 보는데 없어요. 이게 환자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거기서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불안과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느낄까? 다 충분히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극장을 나가실 수 있을까? 이런 첫 번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이창동식 화법에 아직까지 물들어 있는 건가? 옛날 사람이야? 왜 이러니? 저 혼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전통적인 화법부터 떠올리다니 꼭 대화를 그렇게 해야 되니? 저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영화를 개봉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첫 번째 생각이 얼마나 기우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때 나를 그렇게 설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왜냐면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재밌었지만 하하호 많이 웃었지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다는 후기들을 리뷰들을 많이 보고 저 나름대로 뿌듯했네요. 저는 지금 현재 2019년 10월에 두 개의 영화가 되게 다른 방식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조커와 매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커라는 영화가 사회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면 이효석 감독님의 매기 같은 영화가 사회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지 않나? 저는 매기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최고의 흥행작가 엮어가는 그쵸. 이정훈님 영리한 발언으로도 그 문소리 배우님이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신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단어는 현장이 너무 재밌었다예요. 볼 게 너무 많고 신기하고 재밌고 어떻게 이걸 활용하려나? 근데 이런 현장에서 배우들이 항상 신선함, 항상 그런 긍정적인 자극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찾으려는 태도가 있는 배우가 느낀 현장과 그렇지 않은 배우가 느낀 현장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소리 배우의 행보는 항상 그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인상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기 속의 문소리 배우가 보는 사람에게도 좀 신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 보통 선배 배우로서의 어떤 아우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도 뭔가 좀 신선한 에너지를 주는 것이 문소리 배우의 어떤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객 여러분 질문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질문 받아볼게요. 먼저 토크신 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맨 앞줄 관객분이요.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 두 배우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맥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으면 되게 생소하고 되게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배우분께서 영화를 처음 제의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또 어떤 식으로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시나리오 제목이 구덩이였어요. 구덩이를 파나 뭐 이래서 근데 이것도 참 옛날 얘기지만 제목대로 된다고 뭐 이런 뭐 그런 징크스 같은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썩 좋은 제목 같지는 않은데 또 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걸 싱크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맥이라는 이제 제목을 로 바꿨다고 했을 때 훨씬 저는 반가웠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메일로 먼저 받아봤었는데 메일 제목이 구덩이.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그리고 이거는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맥이었다가 구덩이였다가 다시 맥이가 됐어요. 가제로 계속 이제 개봉 전까지는 제목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그 구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심지어 저희가 고사를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막 구덩이였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고사를 지내버려가지고 이제 저희 고사 사진 딱 이렇게 한 장 남아 있는 거 보면 뒤에 배우들이 이렇게 있고 뒤에 구덩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약간 감이 잘 안 오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제목도 제목인데 이제 시나리오만 봤을 때도 이거를 감독님의 세계에 내가 잘 융화될 수 있을까, 범상치 않으신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 세계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었고 제가 만나보기도 전에 두려워하고 싶지는 않았었고 뭐 그런 마음으로 일단 기쁘게 참여를 했었고요. 맥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고 나서는 저도 더 반가웠던 것이 제가 또 맥이스 플랜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또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감독님의 의도도 실제로 이제 맥이라는 제목에 약간 서양권에서 좀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고유 명사이니까 그런 의도도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재가 맥이인 것도 뭐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잘 붙이셨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랑 잘 어울려. 천우희 씨랑 천우희 씨 목소리랑 맥이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천우희 선배님께서 나레이션 해주신 거 정말 글로 읽을 때는 맥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이게 되게 이상하게 괴이하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맥이의 나레이션이 계속 흐른다고? 근데 오이 씨가 그 목소리로 시작을 하니까 영화 전체가 정말 다른 공기를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팀이 맥이즈가 아니고 구덩이즈가 될 거였는데 감독님 구덩이라는 제목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맥이었다 구덩이로 갔다 온 이유는? 이게 제가 그 싱크홀을 처음 이미지를 봤을 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편의점 세븐일레븐 앞에 이제 싱크홀 뚫려가지고 탈출 못하는 어떤 사람을 상상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문 열고 나왔을 때 절벽이었던 그 심정이 우리 같다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청년 키워드를 주신 게 청년의 인권과 삶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청년들의 삶이 지금 내가 나가려고 하니 절벽인 이 구덩이를 앞에 두고 있는 그 마음이 계속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덩이를 고집하다가 이제 고산날 스태프들이랑 배우분들한테 다 한번 여쭤봤어요. 맥이가 나요? 구덩이가 나요? 해서 맥이가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바로 바꿨어요. 근데 바꾼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셨지만 제목 따라간다는 것도 무서웠어요. 뭔가 그냥 영원히 어딘가 빠져버리고 공개되지 못할 것 같은 불안도 있었고, 맥이가 들려주는 따뜻하게 딱 영화가 시작되는 그 느낌이 좋아서 맥이로 했습니다. 상원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물조이 배우님이 한분 지목을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분이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 한 분이 이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이응이 4개여서 학생들이 이응녀라고 불렀거든요. 그 선생님을. 그 여윤영이라는 이름도 이응이 4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특이하기도 하고 제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배우님은 뭐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 여윤영은 제 친구의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쓸 때 막 세나나 미나 이러면 저랑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여윤영이라는 이름은 뭔가 제 곁에 있을 것 같은 제 친구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항상 친구의 이름을 많이 써요. 거의 단편 영화 만들 때 다 친구들의 이름이었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직업이 같다거나 뭐 이런 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캐릭터랑 친해지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이경진 부원장의 이경진은 구교환 선배의 첫사랑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떤 관객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써 내려가면서 그리고 구교환 배우도 써 내려가면서 어쨌든 애정을 갖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름으로부터.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나아가는 어떤 저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 군산을 찍고 온 지 얼마 안 됐어. 군산이라는 영화를. 군산에서 그 박해일 씨 이름이 윤영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남자의 이름이었는데 그 구덕이라는 시나리오를 받아보니까 여자 주인공 이름이 윤영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중성적 이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소리라는 이름이 이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리고 너무 여자 한글 여자 이름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런 좀 중성적인 이름을 되게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진이라는 이름도 제 남자 후배 중에 경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이나 경진이나 네, 되게 이렇게 좀 누구나 쓸 수 있는 중성적인 이름들이 그냥 괜히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저 반갑고. 저도 이게 작품을 하게 되고 이름을 받으면 되게 나와 좀 이 이름 자체가 나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역할이 있을 때가 있고 이름 되게 좀 마음에 든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되게 역할 이름으로들 많이 불러주세요. 근데 그게 되게 듣기 좋을 때가 있고 약간 끝날 때까지 어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오아시스 때 공주였어요. 한공주. 그런 사람들이 근데 현장에서 제가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야 공주 좀 저리 치워봐 막 이래. 무슨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되게 속상했죠. 그러니까 공주 취급을 못 받는 공주. 그런 공주요. 되게 슬픈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열린이라는 이름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 동글동글 이응이 내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너무 좋았고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이름인 것도 좋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뭐 이제 막 GV 하고 영화 나온 후에 이제 막 하고 그럴 때 윤영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계속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근데 어색한 기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전 이름이.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이번엔 이주영 배우님께서 한번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기 뒤쪽에 저기 6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뒤돌아보시면 끝으로 세 번째, 네, 네 번째 질문 진행해주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거 영화를 몇 차례 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웃겼던 장면들이 약간 소름 끼치거나 서늘한 장면이 몇 장면이 있더라고요. 나 싸움 잘해 이러고서 나는 너 안 때렸는데 너는 왜 나 때렸냐 이런 대사나 아니면 나중에 그 캔 끌고 가는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냥 뭔가 윤영이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일부러 더 천진난만하고 바보같이 행동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실 때 이런 나중에 다 보고 나서 이 장면 좀 소름 끼쳤다 이런 거를 약간 의도하고 만드신 장면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이걸 느낀 게 의도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네, 느끼신 게 맞으세요. 장난을 치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근데 때린 거는 윤영으로 하고 싶었어요. 거기에서는 아직 알 수 없게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리고 캔을 밟고 가는 장면은 이제 분명히 성원은 윤영에게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지연이의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지점이 뭐가 있을까? 근데 직접적으로 벽을 친다거나 뭐 컵을 깬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윤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천진난만하네 라는데, 이제 윤영의 속만 이제 혼란을 겪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신 대로 배치한 게 네, 맞아요. 자세히 보면 그 이경진 부원장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독특하긴 해요. 아이한테 살인미수라고 놀리는 것도 그렇고, 폭력적인 장면이 사실 자세히 괴롭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폭력에 대한 이미지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린 영화인 것 같긴 해요. 뭐 얘기하시려고 하면 안 하세요?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이번에 감독님께서 한번 질문 해주실까요? 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들이 나와서 정말 잘 봤는데, 그 감독님이 처음 배우님들을 캐스팅하실 때 배우님들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 부원장이랑 여윤영이라는 캐릭터에 맞춰서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고요. 또 배우님들이 그 캐릭터를 만났을 때 자신과 약간 비슷한 점, 공통점을 느끼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 이경진 부원장의 문소리 선배님은 어쨌든 이경진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윤영에게 초반에 폭력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보실 때 이 이경진 부원장님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사랑스러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솔 선배님에게 사랑스러운 점을 저는 혼자 많이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많은 영화들이 있었지만 이제 문소리 선배님께서 출연하셨던 군산도 사실은 이 매기를 찍은 이후에 제가 본 거지만 거기서도 또 사랑스러움을 숨기실 수 없으시더라고요. 그 점이 제일 저한테는 큰 선택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윤영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연대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폭력적이기만 하면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뀌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광고를 보면서 얘기하는 또 이경진의 모습도 제가 또 문소리 선배님을 봤을 때 어떤 지적인 느낌, 그러니까 지적인 느낌과 사랑스러움은 사실 공존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윤영 역할의 이주영 배우님은 이제 최근 또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뭔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강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강함을 보는데 속으로는 또 안 그렇다라는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이것 또한 강함과 약함이 또 공존해 있는 거잖아요. 여윤영이 저 안 나갈 건데요 라고 하는 어떤 강하고 주체적인 느낌이 있고, 근데 이제 남자친구로부터 인한 어떤 그 혼란에서는 되게 고민하고 주저하고 말을 못 물어보잖아요. 너무 믿고 싶은 마음에, 혹은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그런 고민의 모습을 저에게 이제 처음 만난 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연기를 하면서 어떠한 걸 선택해 나가고 현장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앞으로의 자신의 고민을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예뻐 보였어요. 아니 이미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윤영이의 어떤 혼란스럽고 고민하고 조금은 그래도 나아가려는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서 이분이 윤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연 배우님이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먼저 이제 헤어질 때 같이 하고 싶다라고 단번에 첫 미팅 때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강함과 연약함을 겸비한 이주영 배우님과 사랑스러움과 지적임을 겸비한 오설 배우님이 각자 역할과 어떤 점이 닮으셨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아니 부끄럽네요 정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뭐 어디가 닮았나 안 닮았나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나련히 하고 그냥 감독님이 어련히 내가 할 수 있게끔 다 시나리오 안에 그려 놓으셨겠지 하고 그냥 했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주영 배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여인형 같지 이런 생각을 더 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쟤는 이 말을 진짜 믿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친구 눈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나리오에 있는 대사들을. 그래서 되게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게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촬영하면서 슛 들어갔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냥 감독님 하라는 대로 오늘 말씀하신 워딩을 그대로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저기 장모모 감독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꼭 알려야겠네요. 제가 감독님의 캐스팅 단계에서 고민이 없었으면 아마 캐스팅이 안 되지 않았을까. 제가 고민을 하던 중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들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은 그 당시에도 잘 하고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이 일을 하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이 일의 특수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지금 해온 대로 계속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좀 다르게 해봐야 하는 건가, 이러한 고민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굳이 그런 점에서 어떤 여윤형과의 접점을 찾자면 저는 이옥석 월드라고 불리우는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 그런 키치함 이런 거 때문에 어떤 캐릭터 자체로서도 되게 독특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윤형이라는 캐릭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 보편적인 고민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일상 안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이라든지 좀 믿을까 말까 하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생각들,
그런 거를 좀 녹여낸다면 그게 좀 여인형에게 잘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모두 캐릭터 안에 모습이 조금씩 있기는 있으신 것 같아요. 닮아있는 구석이 확실히 있어요. 그 지금 주영 씨 얘기를 듣고 드는 생각인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게 맞나, 오늘이 맞나, 내일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게 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스란히 저도 기억이 나서 되게 공감이 되고, 그게 이제 좀 커리어가 많아지고 훨씬 더 잘 되고 이러면 없어질 것 같죠? 안 없어져요. 지금도 그래요. 예, 이게 그냥 이 직업의 그냥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안에 인형과 성원과의 관계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그런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잊을 때가 있지만 이게 계속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잘 우리가 굴러가고 있는 게 맞나. 네, 또 사람은 계속 변화하니까 그 관계 안에서도 어려운 점은 계속 존재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훨씬 그것들을 관계를 잘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 일을 잘 해나가는 그냥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의심이 들고 불안한 선생이 너무 많겠지만 내 선생이 옳다고 믿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배우들이나 감독의 길이라는 게 사실 그런 길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돼서 더 많은 질문을 받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끝인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주영 배우님 해주실까요? 네, 오늘 선배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또 이전의 GV와는 되게 다른 느낌의 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매기가 지금 25,000명 관객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꿈이 좀 컸었나 봐요. 아직 배고프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상영관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오늘 와주신 분들도 사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맥이라는 영화가 어느 극장에 몇 타임 걸려있고 이런 걸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줄어가는 상영관에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실정인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들이 저희 영화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찍은 사진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 날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거 봤는데 2만 됐을 때 영상, 네, 그거 1만이었을 때도 있었죠. 그 기획 계속 만들고 계세요? 3만 버전, 4만 버전 다 있어요? 만들었어요 이미? 저희가 설레발을 계속 떨고 있거든요. 네, 10만 정도까지. 네. 저는 몇 만에 출연하나요? 네, 저도 공연하면서도 끝나고 가족여행 가서도 어떻게 되고 있나 늘 이제 기사를 찾아보고 감독이 인터뷰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리뷰도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관객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그리고 기쁘게 저희 영화를 맞이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안 지치셨죠? 네,
계속 달려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틈틈이 같이 할 거고요. 예,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고 관객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고 얘기를 나누는 그 순간 딱 영화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질문이 되게 더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누지 못한 어떤 질문 SNS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꼼꼼히 정말 다 확인을 할 테니까 집에 가셔서 이 감상 날아가지 않도록 꼭 간직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만약 오늘 보시고 궁금한 점이 또 있다 하면 내일 모레 또 모레도 계속 저희는 GV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은 이제 구교한 선배와 GV를 하는데 궁금하시다면 찾아와 주시고,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의 친구한테 조커도 재밌었지만 이 매기도 재밌지 않니? 라며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래도 오늘 와주신 게 저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기의 한 장면이라도 어느 날 문득 떠올려 주시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